칭다오의 한 실험실에서 케이블 하나 없이 데이터가 공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계측기에 찍힌 숫자를 본 연구원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치가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하루 종일 걸려도 다 처리하지 못할 양의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통신업계가 이 소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통신 장비 회사 임원은 이 결과를 보고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또한 관련 특허 동향을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긴장하게 만든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수치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고, 이 기술이 실제 도시의 한복판에서 시험대에 올랐을 때 벌어진 일이야말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5G가 우리 세상을 바꿔놓은 방식, 이 새로운 기술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적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5G가 우리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5G는 단순히 좀 더 빠른 인터넷 정도가 우리가 알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 설계한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거대한 기지국 몇 개로 도시 전체를 덮는 대신 수많은 작은 기지국을 촘촘하게 심어놓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 통신망이 도시 전체를 비추는 대형 서치라이트 몇 개였다면 5G는 골목 하나하나를 밝히는 수천 개의 작은 가로등인 셈입니다. 중국은 이 변화에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항구 도시 칭다오에서는 이미 5G 기반 무인 크레인들이 사람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고, 상하이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실시간 영상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병원의 수술을 지도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미 완성된 미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5G를 설계했던 엔지니어들조차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5G는 튼튼하게 지어진 다리였을 뿐, 그 다리가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지금의 5G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5G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면 왜 굳이 더 빠른 기술이 필요한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5G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5G는 지금도 자신이 설계된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이 통신망에게 완전히 새로운 임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자율주행 시범구역을 이제 이 시범구역의 모습을 직접 떠올려 보십시오. 수십 대의 무인 차량이 교차로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0.5초 멈추는 것과 자율주행 차량이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0.5초 늦게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지국 하나가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기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광저우의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처럼 수만 개의 센서와 로봇, 카메라가 동시에 통신을 시도하는 공간에서는 5G조차 버거워집니다. 명절 연휴, 기차역이나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구조드론 수십 대가 동시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 시간, 즉 신호가 오가는데 걸리는 그 짧은 순간도 문제입니다. 영상 스트리밍에서는 몇 밀리초의 지연이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원격 로봇 수술에서는 그 몇 밀리초가 의사의 손끝 감각과 실제 로봇의 움직임 사이에 미묘한 어긋남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원격 수술을 시행해본 외과의들은 아주 짧은 지연조차 마치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수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5G의 성능을 쥐어짜는 대신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 기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주파수 대역. 여기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연구팀은 기존 5G가 쓰는 주파수 대역을 더 쥐어짜는 대신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마이크로파와 적외선 사이, 그동안 통신용으로는 거의 버려져 있던 대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대역은 엄청난 양의 전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수십 년간 그 누구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대역이기도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통신망이 이미 꽉 막힌 8차선 도로라면 이 새로운 대역은 그 옆에 텅 비어있는 24차선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도로 위에 늘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서 어떤 차량도 몇 미터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안개의 정체는 다름 아닌 공기 중의 수증기였습니다. 이 대역의 신호는 습기를 만나는 순간
급격히 힘을 잃습니다. 건조한 실험실 안에서는 놀라운 전송 속도를 기록하다가도 문 하나만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신호가 채 몇 걸음도 못 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이 이 벽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호스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노즐을 넓혀 더 많은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압력을 함께 높이지 않으면 물줄기는 몇 걸음도 못 가 힘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 대역의 신호도 똑같았습니다. 데이터를 실을 공간은 넓어졌지만 그 신호를 버티게 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한 경쟁은 중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연구소는 물론이고 일본의 수많은 연구진들 역시 독일의 여러 연구소들도 비슷한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중국 연구팀의 결과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 오래된 수증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그 어떤 해법들보다도 실용적인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이야말로 이 기술을 실험실의 진기한 현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놓은 열쇠였습니다. 판을 뒤집은 것은 바로 이 작은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안개를 뚫었을까요? 답은 하나의 강력한 송신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쌀알보다도 훨씬 더 작은 수천 개의 개별 소자로 이루어진 초소형 안테나 배열이었습니다. 겨우 우표 한 장 크기만한 이 칩 위에는 이 소자들이 촘촘히 박혀 있고 각 소자는 마치 독립된 작은 눈처럼 주변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강한 신호를 쏘아보내고 그저 버텨주길 바라는 대신 이 배열은 그 순간 공기 중의 수증기가 신호를 얼마나 흡수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측정하며 스스로 출력을 조절합니다. 다시 호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시스템은 단순히 노즐을 넓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매 순간 물줄기 압력을 스스로 재조정하는 셈입니다. 사람이 밝은 방에서 어두운 복도로 걸어 들어갈 때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안테나 배열은 그와 비슷한 조절을 사람의 반응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초당 수천 번씩 해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몇 걸음도 못 가 사라지던 신호가 이 새로운 배열을 통해서는 축구장 길이에 맞먹는 거리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버텨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정도 신호를 유지하려면 소형 발전기만 한 냉각 장비와 전원 장치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손바닥만한 칩 하나로 압축됐습니다. 이는 속도 기록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했던 것을 실제로 제품에 담을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법이 모든 기후, 모든 환경에서 완벽하게 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기 중으로 이 엄청난 속도의 신호를 완벽히 쏘아 보낼 수 있다 해도 정작 이를 받아서 저장하고 처리할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내부 부품들이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아래 물을 받아낼 풀장이 너무 작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그저 공중으로 데이터를 더 빨리 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속도를 받아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까지 함께 만들어야 하는 훨씬 더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가 실제로 어디까지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술을 실험실 밖 진짜 도시의 한복판으로 끌고 나가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실험실을 떠나 진짜 도시 속으로. 실험실 결과는 언제나 한 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통제된 그 조용한 공간이 실제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연구팀은 광둥성의 한 산업단지 일대를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이 기술을 실제 환경에 풀어놓았습니다. 하필 공장지대를 고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금속 설비, 콘크리트 벽,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진동까지 무선 신호를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가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어딘가에서 무너진다면 바로 이런 환경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을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실험실 최고 기록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놀라울 정도로 근접한 수치가 실제 야외 환경에서, 그것도 습도가 높은 여름 한복판에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무선 통신 분야에서 실험실 결과와 실제 현장 결과가 이렇게까지 가깝게 맞아떨어지는 경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습기, 인파, 콘크리트, 금속, 이 모든 것이 신호를 갉아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진짜 도시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설치 방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소형 기지국들을 처음부터 새로 세우는 대신 이미 설치되어 있던 5G용 가로등 기지국 위에 그대로 얹었습니다. 덕분에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 기존 5G 작업에 투입되던 기술 인력들이 몇 시간 만에 설치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과 이미 있는 것 위에 얹는 것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이 기술이 상용화까지 가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물론 아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용만은 아닙니다. 그런 요금제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이 아닌 습하고 복잡한 진짜 도시에서 실험실 수치에 근접한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계가 이 소식에 반응하기 시작하다. 시범구역 결과가 실험실 수치에 근접하게 나오는 순간 그 소식은 통신업계 전체를 타고 순식간에 퍼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개념 안테나 설계와 관련된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특허청에도 관련 신청서가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술에는 특허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향의 특허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다 라는 결론 말입니다. 주요 통신 장비 제조사들은 이미 향후 연구 로드맵을 이 신규 대역에 맞춰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도 비슷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몇몇 컨소시엄은 이 중국의 현장 실험 결과를 직접 언급하며 자체 프로젝트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혼자만의 경주가 아닙니다. 통신 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한 나라가 다음 세대 기술을 홀로 완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 표준들도 여러 나라의 연구가 조각조각 모여 하나의 국제 표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경쟁도 결국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내년 당장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표준을 정하는 기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이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여전히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상용 서비스는 이르면 2030년대 초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긴 경주의 첫 출발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초소형 안테나 칩의 초기 생산 수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험 단계의 신형 반도체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수억대의 스마트폰에 이 칩을 실제로 탑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장통은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익숙한 과정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충분한 투자와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 극복되어 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림돌이 실험실과 시범구역에서 이미 증명된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산간 지역이나 통신망이 자주 끊기는 외딴 마을에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닿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소외시켜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통신망을 짓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람과 돈이 몰린 곳에 먼저 짓는 것이 사업적으로는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도시와 그 외 지역 사이의 격차는 세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격차를 먼저 좁히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언젠가 대도시를 넘어 그런 지역에도 닿는다면 그 순간 이것은 그저 실험실 보고서 속 인상적인 숫자에서 벗어나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무언가가 됩니다.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망이 갖춰진 산간 지역 진료소라면 몇 시간을 이동해야 만날 수 있었던 전문의를 실시간 영상으로 즉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속도와 거의 지연없는 반응 속도가 결합되면 기계와 센서,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통신망이 할 수 있는 일 자체의 범주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로봇 수술이나 서로 대화하며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무리는
먼 미래의 상상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현실로 옮겨놓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조용히 발전해온 무선 통신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 경주 역시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10년 뒤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돼 무언가를 열어젖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대도시의 담장을 넘어 외딴 마을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까지 닿게들지, 아니면 이전 세대의 모든 통신 기술이 그랬듯 결국 소수의 부유한 도시 안에만 머무르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답을 써내려가는 다음 몇 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 어떤 통신 기술의 진화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